여성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조용한 전 현모양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남편과 내 자식들을 걷어먹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살았죠. 홍기가 꽉 찼을 때 주변에서 선자리를 많이 주선해 줬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한 남성이 눈에 보였어요. 꽤나 건들건들거리는 동네 양아치 같던 남편은 자꾸만 제게 다가왔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수키 씨는 제가 싫은가 봐요. 몇 번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자꾸 밀어내기만 하네. 왜요? 내가 동네 건달 같아서 싫어요? 나 그렇게 인생 함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 그냥 생긴 게 이런 거지. 나도 내 밥벌이하고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다고요. 절 나쁘게만 보지 말고 제 진심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때라도 도망쳤어야 했는지 이상하게도 자꾸만 남편이 떠올랐어요. 저런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만 했던 저였는데 궁금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식사 제안을 받아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하고 절 품어주는 든든함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때면 늘 웃고 있는 절 발견했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다 보면 특별히 웃을 일도 없어서 잘 웃지도 않는데 남편이랑은 시시한 농담을 해도 재밌고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또 돌아도 즐거웠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 싶었고 진지하게 교절하게 됐죠. 그러던 중 남편과 뜨겁게 사랑해서인지 예상치도 못한 아이가 덜컥 생겼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덜컥 아이가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땐 더 큰일로 다가왔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부끄러움에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남편은 그랬습니다. 난 수키 너랑 평생 같이 할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수키네 부모님 찾아뵙고 내가 말할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면 기겁을 하실 게 뻔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난감했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고 시간이 없어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뵀죠.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수키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키와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배불리 먹이고 행복하게 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수키를 제게 주십시오. 내가 관상 볼 줄 아는데 영 찜찜한 관상이라 마음에 걸리는데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니 뭘 어쩌겠나. 다 큰 처녀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동네 소문나기 전에 얼른 혼사 치르게. 부모님께서는 역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동네에 보는 눈이 있으니 그게 마음에 더 걸리셔 허락을 해주셨죠. 저 역시 처음에야 남편이 건달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가 임신한 후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에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면서 절 사랑해주던 남편이라 아무것도 제가 준비할 건 없었죠. 오직 집안의 가정인 남자가 다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방 2칸 있는 집과 가전 가구들까지 들여놓고 소소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까지 올릴 돈은 없어서 생략하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한평생 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 것에 한이 맺히긴 하네요. 이 다 늙은 나이에도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행복할 거라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건달 같던 남편은 정말 동네 건달이 맞았고 한평생 사고만 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끼리 의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웠고 홍길동 마냥 여기저기 출몰하며 오만 참견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제게 큰 돈을 쥐어줬죠. 문제는 그걸로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했기에 중간에라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답답함에 남편에게 물으면 늘 이런 답이 왔고 저희 부부의 대화는 도돌이표였습니다. 석구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야? 당장에 먹일 것도 없고 이렇게 3달을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돈 준다고 다가 아니야. 살다 보면 변수도 있고
매달 돈으로 이렇게 쫓기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산다고 그래?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 해도 싫다 하고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거야? 옆편 내가 돈 가져다 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맨날 서방만 보면 돈돈거리고 있어. 남자들끼리 의리가 있고 남자가 밖에 사는 일에 어디 집구석에서 박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뭘 한다고 이 옆편 내가. 애 하나 키우는 게 뭘 그렇게 돈이 든다고 그래. 저 조그만 게 먹어봐야 뭘 얼마나 먹는다고. 딱 조용히 주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그것도 확 끊어버리기 전에. 남편은 완벽하게 변했었죠. 늘 거칠고 화가 나 있고 무엇보다 절 와이프로 존중하지 않고 늘 무시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바보처럼 왜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전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저 그 시절에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기도 했고 친정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여서 제가 당장 애를 데리고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먹고 살아가려면 그만한 일자리와 벌이가 있어야 했는데 전 그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또 옆집 건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엄청 고리타분하고 다 저런 식이라 저희 집이라고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식 하나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였죠. 남편과 말다툼이 커지다 본인의 화를 못 이기면 다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라 전 아이가 놀랄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후 처음으로 쳤던 큰 사고는 바로 폭력이었죠. 본인이 아는 동생을 누군가 술자리에서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또 홍길동처럼 한밤중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죠. 남편이 폭행으로 시비가 붙어 얼른 경찰서로 오라는 말이었는데 어린애를 그 한밤중에 두고 갈 곳도 없어서 애를 들쳐업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죠. 남편에게 맞은 것처럼 보이는 상대 피해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남편의 가해가 맞았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들이 본인 아는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벌을 줬다고 해요. 내 구역 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웃으며 지나갈 유치한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제 남편은 한평생 저러고 살았습니다. 남자들 의리 빼면 시체라고 우리 식구들은 본인이 지킨다면서 말이죠. 전 그간 묵히고 참았던 분노를 거기서 다 터뜨렸어요. 당신이 뭔데? 도대체 뭐길래 이러고 다니냐고. 저 식구들만 식구야? 진짜 당신 가족인 나랑 애는 안 보여. 이제 어떻게 할래? 합의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쩔 거냐고. 당신 몸으로 때우러 감옥 간다고 치자. 그럼 애랑 난 뭐 먹고 어떻게 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가장식이나 되면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도대체? 남편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남자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업고 있는 제게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 옆편 내가 미쳐 돌았나? 어디 감히 서방한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남자가 밖에서 일 좀 하다 보면 이런 사고 날 수도 있고 옥살이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한다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입 닫고 집으로 가. 남편은 잘못했다거나 반성한다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당장 아이와 둘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빼내고 싶었지만 합의금이 없어 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10월형을 받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면회도 가지 않았다가 그래도 애가 아빠 얼굴을 잊을까 그 어린애를 데리고 면회도 갔습니다. 그나마 식구라는 것들이 돈을 한두 푼씩 모아 저희 집에 보내줘서 몇 개월은 먹고 살았죠. 아이고 그놈 빨리도 크네. 당신은 잘 지내고 있지? 내 식구들이 돈 보냈단 얘긴 들었어. 걔들이 그렇게 착하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와. 그 푼돈 받아야 애 못 먹여 살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이번에 형 살고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면 나 정말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나오면 좋겠어. 이제 나올 때까지 안 올 거야.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올 시간도 없어. 철없이 사고만 치는 남편이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전 그 시간 동안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도저히 아이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처참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10개월이 흐르고 남편이 나왔지만 달라지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엔 바락바락 말이라도 했지 이젠 저도 지치니 싸울 힘도 없었어요. 애가 3살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고 그러는지 한심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쪼개고 쪼개가며 살았고 남들이 버는 옷을 주워다 구멍난 곳을 꿰매서 입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던 중 남편은 또다시 같은 사고를 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너무나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시비가 붙은 건 정말 맞는데 나는 한 대도 안 때리고 맞기만 했다고. 아, 그러다 너무 아파서 막는다고 손 올린 거에 지들이 맞아서 코피 나고 저렇게 된 건데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날 몰고 가는 상황이야, 여보. 아, 정말 믿어줘. 이대로 가다간 또 들어가게 생겼어. 전 너무 지쳐 있었고 남편의 말이 사실일지언정 해결해줄 힘도 없었기에 냅뒀습니다. 어쩌면 그냥 옥살이 하는 게 제 눈에 안 보이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지인들 말을 들어도 종업원 말을 들어봐도 남편이 꽤 억울한 상황인 듯 했지만 이미 전과가 있던 남편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CCTV가 활성화된 시대도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로 채택되어 재판을 받는 시대였죠. 억울해도 없이 살면 또 동종 전과까지 있으면 딱 제 남편 꼴나는 게 대부분이라 전 포기했습니다. 난 당신한테 분명히 똑바로 옳게 살으라고 몇 번이고 말했어. 그걸 놓친 건 당신이고 난 그런 당신에게 어떠한 기대도 없으니까 나 이렇게 자꾸 불러내지 말고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해결해. 알잖아. 막말로 억울하다고 해도 변호사를 살 돈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난 내 자식 내가 알아서 먹여 키울 테니까 옥살이를 하고 나오든 마음대로 하라고. 늘 마음대로 살면서 왜 꼭 이럴 때만 나한테 의논을 하는 건지 나 정말 모르겠다. 당신이란 사람 포기한 지 오래야. 전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시원하게 내뱉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변이 없이 남편은 또 잡혀갔어요. 이때는 꼴도 보기 싫어서 단 한 번도 남편 면회조차 가지 않았고 그 동생놈들이 주는 푼돈도 집어 던지며 받지 않았습니다. 이딴 푼돈 쥐어주면서 당신들 할 일 했다고 형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요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다 큰 남자 성인들이 모여서 누가 더 한심하게 살아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들 개념 없이 사는지 진짜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그 잘난 당신 형님들이나 보살피시고 내 집에 내 아이 앞에 낯짝도 보이지 마세요.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그 푼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들어간 거라 더는 돈도 없었습니다. 당장 쌀도 없고 그나마 동네 이웃에게 받은 옥수수 한 개 있어서 그것 쪄서 하루를 쪼개 애만 겨우 먹였죠. 이렇게 살다간 진짜 둘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저도 너무 배고파서 눈물이 나서 애를 들쳐업고 동네에 나섰습니다. 전 온 집을 돌아다니며 바구니 한 개 이고 빌고 빌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모자가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남는 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뭐든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구걸을 하니 정말 남는 음식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쌀 한 움큼을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에게 얻은 걸로 며칠 내내 쪼개가며 아이와 간신히 입에 풀칠을 했고 전 기운을 차림과 동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동네를 돌며 일자리를 구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도 해주고 굳은 일도 해주고 집 청소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가며 하루하루 돈을 벌었죠. 물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늘 애를 업고 다니며 일을 했는데 그런 제게 하루는 동네 이웃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구걸이 또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아유 그렇게 애 업고 구걸해서 뭐 얼마나 배 채우고 살겠어. 그러지 말고 시내라도 나가서 일자리를 좀 구해보지 그래. 이렇게 사람들 일 하루하루 해주면 돈이 모여.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남편이 그렇게 못났으면 애 엄마라도 똑부러지게 살아야지. 애를 앞세워 구걸하고 다니는 게 말이냐고. 동네에서 애 구걸이라고 부르는 건 알아? 애 없고 구걸한다고 구걸아.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저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서 매일 일하고 있어요. 그땐 정말 딱 굶어 죽게 생겨서 염치 무릅쓰고 그렇게 구걸하고 다녔는데 죄송해요. 기회만 되면 한 분씩 찾아가 사죄 드릴게요. 동네에서 절 애 구걸이라며 대놓고 구걸씨 구걸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모이는 돈은 하나 없고 다들 절 싸게 쓰기 위해서 푼돈을 쓰는 걸 알아도 전 그 돈이 급해서 그냥 묵묵히 일을 했죠. 그러니 동네에서 남편 옥바라지하며 홀로 애 업고 사는 전 가장 만만한 존재였어요. 제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40kg를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래떡 마냥 말라있는 몸으로 애를 온종일 업고 꾸준히 일을 다 했지만 전 돈을 번다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긋지긋한 남편이 출소를 했고 이번엔 한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오면 미주알 고주알 수다스럽게 떠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조용했죠. 그 와중에도 설마 사람이 바뀐 건가라는 잠깐의 기대를 하는 제 자신이 참 웃겼습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닌데 전 이혼이 무섭고 두려워서 왜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건달짓을 해가며 어쩌다 돈을 쥐어줬고 전 애가 점점 클수록 저와 분리되어 일을 할 수 있으니 더 꾸준히 일을 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자존심이라며 제가 일하는 걸 원치 않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 이판사판이었죠. 그 자꾸 나가서 일 좀 안 할 수 없어? 나도 올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이번에 나와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나 믿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널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어. 얼마나 능력이 없는 가장이면 애 엄마를 나와서 일 시키냐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조용하길래 정신 좀 박힌 줄 알았는데 당신 멀었다. 아니 글렀어. 뭐라도 가져다 주고 그딴 말이라도 하면 내가 혹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손가락질 할 것 같아? 아니 애 딸린 애비가 정신 나가서 건달놀이 해가며 옥살이 계속하는 걸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야. 개념 없고 철없고 사람 놈 아니라고. 쪽팔린 줄 알면 제발 정신이나 차려. 내가 내 새끼 먹이겠다고 돈 버는 거 간섭하지 마. 매일 남의 집 일해주다 드디어 저도 정식으로 한 식당에 월급 받으며 일하게 됐습니다. 매일 이 집 저 집 전전하다 한 곳에서 시간에 딱 맞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물론 설거지부터 불판 닦는 것에 계산까지 그냥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눈에 딱 보이는 월급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때쯤 우리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넘어갔고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성숙함이 보였죠. 아들은 머리가 크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철없는 아버지인지 다 알았습니다. 이런 굳은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라주는 아들이라 제 한 몸을 갈아서라도 아들에게 다 해줄 수 있어 기뻤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게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아버지랑 헤어지셔도 저 괜찮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아는 형도 동생도 부모님 갈라섰다고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네요. 오히려 더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들어서 전 무슨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참고만 살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실망을 많이 했구나.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고 든든하네. 꼭 그럴게. 엄마가 못 참으면 꼭 그렇게 할게. 아들은 제가 사는 이유였고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에게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참 좋은 직장 찾아 잘 갔습니다. 홀로 서울에 보내고 마음이 영 편치 않았지만 아들이 홀로 잘할 걸 믿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서울로 가고 남편과 둘이 남으니 참 울적했습니다.
저 사람과 대화조차 안 하는 날들이 많았고 어느 순간 밥도 같이 안 먹는 그야말로 한 집에 각자 방에서 각자 사는 사이였죠. 남보다도 못한 사이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그러려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많이 아팠던 날이었죠. 젊어서부터 그렇게 애를 업고 내내 일하며 쉼 없이 살았으니 안 아픈 관절이 없었어요. 이 날은 무릎이 쑤시다 못해 너무 시렸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도 대충 파스 붙이고 좀 누워있으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네요. 저기 가서 파스 좀 사다 줘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네. 나 지금 자려는 거 안 보여?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도와줬다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알아서 해. 야 인간아, 내가 오죽하면 부탁을 하겠어? 걸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쩌냐? 이 집 구석에 꼴랑 둘 뿐인데 그거 하나 사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늙으면 좀 덜해질 줄 알았더니 평생 지밖에 모르고 지만 맞지. 그렇게 평생 살다 외롭게 가. 어디 곁에 누가 남는지 보자고. 전 악담을 퍼붓고 혼자 나갈 채비를 했어요. 정말 아팠지만 파스라도 안 붙이면 무릎이 빠질 것 같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리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굴러버렸습니다. 놀란 남편이 뛰쳐나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네요. 결국 무릎 하나 고치면 끝날 걸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팔에 금이가 깁스까지 해야 했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씩씩거리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들이 성큼성큼 걸어와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러고도 내 어머니 남편이고 내 아버지세요? 한평생을 그렇게 본인 원하는 대로 가족들 다 죽여가며 살았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 수 없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이렇게까지 다 죽어가는데 그 파스 하나 사다 달라는 게 그리도 어려우셨어요? 엄만 남편이라는 이유로 한평생을 옥바라지하며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우겠다고 온몸을 갈아서 헌신하셨는데 그 파스 사는 게 어려우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니 아버지를 더욱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냥 원래처럼 멋대로 사세요. 엄마는 아버지를 안 놓지만 전 아버지 놓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소리 들을 생각도 마세요.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예배한 티 당신이래? 너 내가 만만하냐? 어떤 자식놈이 부모한테 대들어. 네가 다 컸으면 네 엄마 불쌍한 거 거들고 먹여 살리지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딱 이런 사람이니 전 놓겠다고요. 말도 걸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간 참아온 아들의 분노가 터져버렸고 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속에 얼마나 큰 한이 맺혀 있을지 그 또한 제 잘못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인은 한 칸 집에 살 때 부모는 멀쩡한 방 2칸 아파트에 살게 해줬습니다. 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에 사는 게 급급해 돈 하나 못 모은 것도 알아서 안정적인 집을 먼저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도 무릎이 아픈 이후 일도 제대로 못하게 하며 생활비까지 보내줬죠. 나 이렇게 어머니한테 해드려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편하게 받으세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 내 마음이 제일 행복해.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힘들게 일한 돈을 받고 흥청망청 쓰는 애미가 어딨어. 집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니까 너 쓸 거 쓰고 살아. 아들은 늘 저를 우선으로 챙겼고 전 아들 몰래 조금씩 일을 하며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장가를 갈 텐데 애미가 아무것도 못해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았어요. 아들은 늘 긴 시간 저런 남편 곁에 두고 홀로 애쓰며 산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해줬지만 아들 돈은 쉽게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찍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애를 이어서 놓지 않은 거예요. 줄줄이 소시지 마냥 자식이 많았더라면 애들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아들 딱 하나 어떻게든 키워내니 이렇게 부모 자격 없는 저도 효도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30줄에 들어서고 제가 봐도 참 멋지고 훌륭하게 잘 큰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남편에게 보이기도 싫어 일부러 집 밖에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감은 참 똑부러지게 생기고 귀티나는 인상이었죠. 말도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늘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기에 항상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있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근처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이랑 함께하면 충분히 어머니 사실 수 있는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멋진 아들 제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일만 하고 사느라 부족한 게 많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나야 너희들 근처에 살면 너무 좋지. 내가 밥도 해주고 할 수 있으니 좋은데 며느리들이 요즘은 시댁이랑 가까이 사는 거 싫어한다던데 괜찮겠니?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 다 일 때문에 바쁜데 그럴 때 어머님 댁 가서 맛있는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너무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세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아들 돈 조금 보태서 정말 마련해줬어요. 그간 살아보지 못한 참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둘이 사는데 방도 3개고 높은 고층에 멋졌어요. 사돈댁을 만나도 보고 며느리랑 시간도 보내면서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디 빼놓을 구석은 없었지만 의사 집안에 의사인 며느리와 딱 세워놓고 보니 많이 기울었죠. 이건 오직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라 생각하며 아들에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에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서방 인품이 예술이라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네요. 요즘 박서방 또래 청년들 보면 사업이네 뭐네 돈 사고치기 바쁜데 본인 일 딱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둘이 선택한 인연인데 부모가 참견할 일이 있을까요? 둘이 알아서 잘 살기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야죠.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애들 사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곁에 사는 만큼 애들 잘 살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많이 기우는 집이라도 사돈 어르신의 성품 덕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며 탱자탱자 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집 앞 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참모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버는 돈이 많지도 않았고 쓸 돈은 많아 저축하기가 빠듯했지만 단돈 5만 원이라도 어떻게든 모았어요. 남편도 이쯤 되니 아들에게 기도 죽고 다 늙어서 힘도 없고 건달짓 하던 형 아우들도 다 가정에 충실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전처럼 건달이라며 사고치고 다니지도 않았고 묵묵히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가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서 전 저희 부부의 관계에서 역대급으로 미운 마음을 구박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구석에 박혀서 놀고 먹고 싸고 무슨 집 지키는 개로 살기로 했어? 건달 때려치니 이젠 개로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면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나는 뭐 일하고 싶어서 해? 무릎도 성치 않아서 퇴근하고 오면 통증 때문에 말도 못하겠는데 보고 느끼는 게 없냐? 한심한 인간아. 다 늙어서 쓸모도 없는 인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노발대발하며 방방 뛸 남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침묵을 하며 쓱 자리를 피했죠. 전 더했어요. 30평생을 남편에게 당한 게 있으니 아주 기를 확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도 제 진짜 마음을 모를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제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아들 내외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당장 일이 바빠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요. 아이고 세상에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정말 좋은 소식이네.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앞으로 집안일은 아범한테 싹 맡겨라. 홀몸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면 못 써.
아니면 내가 대신 해줘도 괜찮아오.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잘 조율해서 아이한테 무리 가지 않도록 지내볼게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너무 기쁜 소식을 안겨줬고 손주가 태어날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린 임신 중에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본인 병원을 개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원장이라 쉴 수가 없었죠. 참 힘들 텐데 힘든 내색은 하지도 않고 늘 밝고 명랑하게 저렇게 아이를 품고도 멋진 여성으로 살 수도 있는데 난 참 구질구질하게 살았구나. 이래서 여자도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며느리가 스펙이 좋으니 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죠. 출산 전날까지도 꽉 채워 일을 하고 애를 낳았고 고작 2주 동안 몸조리를 하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전 다른 걸 떠나 며느리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 나중에 골병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을 더 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2주만 쉬고 나가면 나중에 골병 들어서 힘들 텐데 어쩌니? 당장 애는 누가 볼 사람이 있는 거야? 어머니,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당분간이라도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도우미한테 맡기려니 생판 모르는 남이라 아무래도 찝찝해서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지금 버시는 것보다 2배로 월급은 챙겨드릴게요. 애 보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그렇게 봐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어머니 봐주시면 제가 너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자. 저 핏덩이를 다른 사람 손에 어떻게 맡겨. 걱정 말고 일해. 당장 내일 짐 싸들고 갈 테니까.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 손주를 위해 아들 내외 집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서 사는 남편이기에 말은 했네요. 애들 맞벌이라 애 봐줄 사람 없어서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봐주기로 했어. 당신 쓸 생활비는 매달 말일자에 보낼 테니까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한 달 잘 먹고 살아. 몸도 성치 않으면서 무슨 갓난쟁이를 본다고 그래.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애보다 골병 든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지. 그럼 내 손주를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워?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 집에서 살림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겠지. 속 다 보인다. 남편이 걱정되어 한 말이라는 걸 분명 알지만 늘 그랬듯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 집으로 가니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이라고 나름 꾸몄더군요. 아들은 제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고 며느리는 그저 저와 함께 산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늘 집에 들어가면 숨막히는 정적과 싸움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의 온기를 느끼며 산다는 게 저도 행복했어요. 아이가 주는 분위기가 행복이 있는 듯 손주를 보는 내내 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늘 거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절 비하하는 소리만 듣다 새근새근 자는 손주의 소린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이었죠. 자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볼 때면 꼭 제 아들 어릴 때 모습이 떠올라 그때 못해준 게 떠올라 아들을 손주 대신해서 꼭 안아주고 더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가끔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내가 못해준 것들을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미안함을 손주에게 대신했어요. 안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무시한 채 일을 해야 했기에 등에 늘 꼭 묶어서 엎였고 엄마와 눈 보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신호를 무시한 채 등에 엎여 나와야 했죠. 저희 아들의 유년기 절반은 거의 엄마 등만 기억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주는 절대 엎지 않았어요. 팔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아줬고 요즘 애들 육아용품이 어찌나 잘 나오는지 별의별 걸 다 탈 수 있고 애를 눕힐 수 있었죠. 그렇게 늘 제 손길과 눈길이 닿게끔 손주는 키워냈어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빨래 돌리셨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어머님이 입고 버리는 것처럼 싸구려 속옷 안 쓴다니까요.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다 손빨래 좀 해달라고 제가 빨래비누랑 빨래판까지 사드렸잖아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꼭 기억해서 다음부턴 손빨래로 할게.
그리고요, 어머님, 하민이 먹이는 것들 제가 다 체크해 뒀는데 시간 맞춰 왜 안 먹이세요? 제가 주는 것 외엔 먹이지 말라니까. 왜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서 먹이세요? 어머니야 그 입 막 먹이면서 배 골지 말라고 키우셨지. 우리 하민인 떡잎이 달라요. 그런 싸구려 제품들 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끔찍이도 싫으니까 주의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드니까 좀 알아서 해주세요. 다 알려드리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러세요? 아들 내외 집에 저는 손주를 보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 먹으라고 밥도 차리고 또 치우고 그러다 보니 집안 청소와 살림까지 모두 제 몫이 됐죠. 그럼에도 전 이게 불만이라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화살같이 톡 쏘는 말투가 너무 힘들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 부하를 대하듯 명령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죠. 딱 남편이 제기하던 행동과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번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살던 습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불만이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좋게 말해보자. 이렇게 언성 높이면서 네가 시어머니 나한테 할 말들이 아닌 것 같고 나도 며느리인 너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할게. 어머님,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어놓고 설명하고 매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가는데 자꾸 틀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이 곱게 나오겠어요? 저희 엄마였으면 전 더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밖에 일도 바쁘고 그만큼 돈도 들이는데 제가 이렇게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돼요? 며느리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빈정만 상했기에 전 따로 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제 할 일이나 하면서 손주가 얼른 크길 바라고 있었죠. 손주가 크면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고 그렇게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았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밥상을 거하게 차리냐고 난리, 빨래 좀 밀리지 말라고 난리, 아이 빨래는 다른 세제를 쓰고 손수건까지 다림질하라고 난리, 본인이 찾는 무언가가 없으면 찾을 때까지 난리를 치는 며느리와 매일 전쟁이었어요. 아들이 있을 땐 저한테 저렇게 하지 않는 딱 여시 같은 며느리였죠. 참 서럽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도 결국 며느리한테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제 인생은 늘 남에게 하대나 당하고 살아야 할 팔자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서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반차를 쓰고 집으로 온 며느린 허리춤에 손까지 올리며 제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침 남편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와 통화 좀 하겠다 말하고 통화를 했죠. 남편이랑도 떨어져 사니 점점 정신을 차리며 경제관념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뭘 냈고 뭐에 얼마를 썼는지 제게 보고를 하더군요. 살림살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양반이 온 집안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럴 때마다 사진 찍어 보내는 모습에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죽일 것처럼 미웠던 사람인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또 제가 지금 아들 집에서 괴로우니 괜히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도 했고요. 저도 여느 노부부처럼 자식 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그렇게 살고 싶긴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싶었죠. 목소리가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혹시 며느리가 잡들이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만약 그런 거면 참지 말고 와야 돼. 알겠어? 아들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애 보니까 힘 빠져서 그렇지. 아유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며느리가 그 사이를 못 참고 빨리 나오라고 성화여서 급히 나가느라 제가 통화를 끊지 못했어요. 결국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남편이 듣고 말았죠. 어머니 나이 들어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런 구식적인 마인드는 언제 고치실 거예요? 어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균의 병균이고 더럽다고요. 어머니 손주한테 안 좋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속옷 손빨래 하라고 했죠. 근데 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돌리셨더라고요. 이거 그냥 저 괴롭히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그 상태로 어딜 가서 그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니까 주는 거고 그 돈씩이나 받으시면 제발 좀 역할에 충실하실래요? 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 내가 또 놓쳤네. 미안하다. 오늘 힘들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쉬어라. 쉬게 해줘야 쉬죠. 집구석에 그 돈 주고 부리는데 이 모양이면 어머님 같으면 쉬고 싶으시겠어요? 이 모든 통화를 들은 남편은 분노해서 당장 뛰쳐왔지만 제가 1층에서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아유, 제발 멈추라고. 여기서 그 성질로 뭘 어쩌겠다고. 아버 말면 난리 나니까 당신이 참어. 왜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나 듣고 있어? 왜 미안한데 당신이 걔들 식모야?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냐고. 나 이거 절대 못 참아. 아들놈이고 뭐고 당장 나오라 그래. 남편이 여기서 며느리와 싸우면 상황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전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겨우 말리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고 약속을 했죠. 한 번만 더 이러면 아들에게도 말하기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에게 한바탕 욕먹어서 정신이 없는데 남편까지 저러고 가니 마음도 안 좋고 힘이 들었죠. 손주는 놀이터 가서 놀자고 성화라 애를 데리고 나서 놀았어요. 언제 다칠지 몰라서 늘 옆에 꼭 붙어 있는데 다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애를 밀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손주를 들쳐 안고 다친 곳을 봤는데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당장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소독도 하고 연고도 발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 어릴 적엔 넘어지면서 크는 거라고 연고도 제대로 안 발라줄 때도 많았는데 손주는 달랐죠. 며느리가 알면 팔짝 뛸 게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친 걸 알게 된 며느리는 분노를 했어요. 어머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얼마나 애한테 신경을 안 썼으면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냐고요. 어머님 그냥 돈 받고 시간 때우세요? 도우미보다 못한 애 진짜. 누가 친할머니가 애를 이따구로 봐요? 지금 미쳤어요? 너는 내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구나. 네 부모한테도 이러니? 위아래도 없고 그렇게 잘난 네가 네 새끼도 보고 너희 집 살림도 다 해라. 그깟 돈 쥐어주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앉아있네. 너 시세 모르냐? 엄연히 따지면 네가 주는 돈에 200만 원은 더 줘야 우리 계산이 맞는 거야. 어디서 뒷방 노인네 취급이야? 너 두고 보자. 전 진짜 폭발했어요. 그간 자식들 잘 살라고 입 딱 다물고 참고 살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미쳤냐는 말을 하고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참을까요? 고부지간이 아니라고 해도 어른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며느리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사고치고 다닐 땐 동네 사람들이 구걸이라고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젠 하다하다 며느리까지 날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동네 북도 아니고 아휴 정말 서럽고 더러운 이팔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겠어. 그냥 눈물 나고 서러워서. 남편에게 그간 일들을 모두 말해줬고 남편은 제게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완전 바뀐 거라고 말은 못하지만 반성 많이 했다. 내가 처음 당신이랑 결혼할 때 했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 지금 지킬게.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물론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워낙 앞뒤 없이 막무가내인 사람이라 무슨 행동을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참 진료 중인 며느리 병원에 찾아가 대기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시어머니한테 푼돈 주면서 애 그따구로 볼 거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노인네라 그러면서 미쳤냐는 며느리 원장 어딨어요? 대표 원장이라던 시아버지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번호 차단까지 해놓는 미친 며느리 어딨냐고요? 남편이 한참을 행패를 부리니 직원들이 막아섰고 그럴수록 소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급히 나와서 진료실로 끌고 갔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만 듣고 쪼르르 오셔서 병원 영업 방해하시는 거예요? 어른한테 말할 땐 눈부터 깔어. 어디서 썩어접시 눈을 지켜두고 있어. 너 나랑 친하냐? 내 친구야.
싸가지 밥 말아먹은 게 뚫린 입이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어. 쪼르르? 넌 내가 진짜 네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친구처럼 대하마. 개념 없는 계집아, 넌 내가 아주 작사를 내줄 거야. 내가 평생 가족들한테 못 받고 살아서 아는데 그 개버릇 고칠 땐 약점 건드리는 게 직방이거든. 기대해. 상스러운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남편은 그 길로 며느리 친정인 사돈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제가 당한 것 때문이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윽박지르는 탓에 생판 모르는 남이 괜찮냐고 물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아는 남편이 며느리의 약점을 제대로 잡아 똑같이 돌려준 겁니다. 사돈댁에 가서 남편을 앉지도 않고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말을 했죠. 사돈 양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없는 집이라도 그렇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개념이 있네 없네 거리고 미쳤냐는 말을 하고 지 속옷 비싼 거라고 손빨래 하라고 안 했다고 윽박지르고 구박을 합니까? 뭐? 나이 든 노인네라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고? 성품 있는 집안인 줄 알고 저희도 아들 자식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위아래도 없는 따님을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보내셨는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저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버릇 단단히 고치도록 할 테니 부디 아이들 갈라서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까지 모두 이 집에 모였어요. 모든 대화가 끝나고 사돈 어른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 뺨을 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고집하며 교육한 건 예의 단 하나였다. 애비가 꾸려놓은 유산은 자식 하나인 다 너 것이라 어려서부터 철없이 자랄까 그게 걱정이라 정말 중요하게 교육했지. 그런데 넌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내 병원에서 너 같은 인성의 의사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야 넌 네 잘난 인생 부모 도움 없이 다시 시작해. 결국 며느리인 사돈 어른의 지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의사였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병원까지 해고당한 며느린 며칠 내내 저희 집에 찾아와 빌었지만 봐주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변하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걸렸는데 고작 3일 만에 변할 리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를 치다가 그래도 양가 어른들이 개입한 이상 분명 바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아이도 있고 해서 살기로 결정했죠. 대신 며느린 아주 많이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의사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긴 해서 이젠 아예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며느리에게 할 말을 바로바로 시원하게 하고 풀어버려요. 본인 원래 성격이 있어서 가끔 툭 튀어나오지만 뭘 잘못했는지 바로바로 알기에 더 잡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 진심으로 사과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젠 며느리랑 쇼핑도 갈 정도의 사이가 됐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한 식구인데 얼굴 붉혀 뭐할까요? 가끔도 불쑥 며느리가 폭언을 한 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마음을 비우고 지금의 모습을 보려 노력합니다. 꼭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큰 사건들을 겪으며 남편과도 며느리와도 또 부자지간도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며 선포를 했었지만 남편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놓더라고요. 또 남편과 며느리 사이가 가장 어색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먼저 다가가 주니 며느리도 그 장단에 맞춰 잘 지내고 있어요. 긴 시간 아팠지만 이제야 마음 놓고 가족들 품에서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둘째도 생겼고 온 가족이 축복이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흰 눈이 내릴 1월 두 번째 주 손주를 볼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네요.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모두 깨닫길 바라며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전 결혼한 아들 하나와 남편 이렇게 넷이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들 하면 보통은 며느리를 불쌍하다 안 됐다 고생한다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집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전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 악착같이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를 벌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생활력이 참 강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되려고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긴 해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도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 조금만 행복한 일이 있거나 편하면 그게 그냥 다 좋은 것 같거든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다리를 놔줬는데 정말로 남편과 전 잘 맞았죠.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들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살아온 환경이 몹시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때 남편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운이 좋게 취직도 공장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으로 돼서 앞길이 별로 걱정이 없었지만 말이죠. 전 원래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아이도 낳고 배도 고프지 않고 뭐 나름 남부러울 필요가 없었죠. 대단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먹고 살만하고 돈 없어서 자식 학교를 못 보내는 삶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5년간 임신이 되지 않아 속만 끓이던 때 선물처럼 찾아와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어요. 원래 큰소리 치는 일도 싫어하고 화도 잘 없는 사람인데 아들만 관련이 되면 이상한 기운이 솟고 말도 지지 않고 잘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그걸 엄마의 힘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아들은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들 말이죠. 아이고, 정원이는 속 썩이는 일 하나 없죠? 어쩜 그렇게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고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아유, 내가 정환이 엄마만 밥 안 먹어도 아들 얼굴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겠네.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 만큼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늦은 만큼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아들로 점주해 주신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 굳이 결혼을 재촉하지 않아도 결혼하겠다고 본인의 배필을 찾아온 것까지 정말 살아가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엄마 아빠가 입댈 구실 한 번 준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랬기에 저희 부부는 아들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 한 번 떼지 않고 그러라고 했어요. 난 우리 아들 안 먹이면 다 믿는다. 네가 데려온 사람인데 어련히 괜찮을까? 그렇지 여보? 그럼.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린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했어요. 인물도 평범했고 성격이나 다른 조건들도 그냥 평범했어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커서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바로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컸다는 것과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마음은 남들이 봤을 땐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것이었지만 사실 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다를 거고 집에 사람을 하나 더 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우리 둘이 전국 방방곡곡 여행이나 다니며 즐겁게 살라고 했더니 그건 좀 늦어지겠어.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아이 그리고 정환이가 나가고 나면 바로 횡하니 쓸쓸할 수도 있을 텐데 당분간 같이 살면 좋죠 뭐. 영원히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생활하다 보면 불편할 테니 몇 년 같이 살고 나면 독립하고 싶어 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됐는데 더 정을 주기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거 보나마나 지들 독립자금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려고 그러는 거지 뭐. 너 생활비 꼭 받아라. 생활비는 무슨. 아니 그리고 뭐 지들끼리 돈 알뜰하게 모으기로 하고 그런 거면 욕할 필요 있나? 아니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친구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뒷말들을 했지만 전 그렇다고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대견한 마음이 들었죠.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들네 부부가 저희와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지만 그걸 문제 삼았던 적도 또 서운해했던 적도 없어요. 물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활비 한 푼 못 받을 수 있냐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하고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됐어요. 저희 지낼 방만 인테리어 다시 하고 가구 새로 드리려고요. 그래, 니들이 살 방이니까 니들 알아서 해. 정말로 딱 자기들이 살 것만 사오고 고치거나 했지만 그것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앞서 얘기했듯 저도 생활력이 참 강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로 들어온 아이도 그런가 보다 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섭섭한 부분이 생기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올해부턴 그냥 생신 집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편하게 먹으면서 말이죠. 매해 저나 남편 생일엔 아들이 좋은 식당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용돈도 그 전에 주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아마 며느리 때문이긴 하겠지만 점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전과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며느라기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진 몰라도 며느리인 저희와 정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거리를 뒀고 휴일이나 쉬는 날은 늘 외출했고 저녁은 어느 날은 먹고 왔다는 이유로 어느 날은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거의 저희와 먹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한 집에 살지만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딱 전형적인 요즘 애들이지 뭐. 처음에 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다 결혼 전이라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고 어른들이랑 말 섞기 싫어하는 거 다들 그래. 불편한 거지.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 살지. 돈은 돈대로 모으고 싶고 어른들이랑 마주치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요즘 애들 다들 싸가지가 없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전 사실 며느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럴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늘 미역국 먹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그 부탁이 정말 고마워서 미역국에 불고기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해서 먹였던 게 실수였을까요? 며느린 그날 이후로 툭하면 저에게 먹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아들과 며느리인데 어느 순간 제가 마치 식모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때 되면 밥에다 먹이고 청소에 빨래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니들 먹을 건 니들이 하고 청소나 빨래도 니들 방이나 니들 건 각자 알아서들 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여긴 나랑 네 아버지, 시아버지 집인데 우리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어서는 되겠니? 한번 따끔하게 얘기했더니 아들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 말을 듣는 내내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물론 마음엔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태 편하게 제 밥이며 청소며 빨래며 다 해준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저나 애 아빠는 일을 하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시니까. 애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독립할 나이까지 됐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들의 며느리까지 뒤치다거리 해야 되겠니? 순간 욱해서 말했어요. 며느린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러세요? 절 마치 돈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돈이야 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있고 너희에게 손벌리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어. 하지만 난 니들 식모가 아니지 않니? 니들이 먹을 밥, 청소, 빨래 정도는 각자 해. 이거마저 싫으면 독립을 하든지. 독립을 하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건지 며느리인 그 자리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알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래서 전 앞으로 며느리가 잘 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밥을 해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혹여나 제가 밥을 해두지 않은 날은 배달 음식을 먹고서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아무렇지 않게 늘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어느 날 무심코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은 얼마나 치우지 않았던 건지 정말 엉망진창이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라도 내라라는 말을 했고 기본적인 살림은 해주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며느리가 30만 원, 아들이 30만 원씩 각각 내기로 했지만 며느리인 그마저도 처음 3개월 이후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은 자잘한 고민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큰 고민거리가 저희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라고 했대? 그런 거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괜히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며느리도 아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았죠. 전 사실 그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더 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턴 아예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안 그래도 얼마나 지옥일까 싶은 마음에 말이죠. 며느리가 점점 더 아나무인처럼 나와도 별다른 말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세탁기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섬세로 돌려야 한다니까요? 그럼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니? 아니,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빨래에 대해서 짜증을 낼 때도 또 간이 너무 세잖아요. 전 약간 싱거운 게 좋다니까요. 그건 싱겁게 하면 맛이 없는 음식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싫다는데. 그리고 이건 너무 짜잖아요. 제가 전에 나이 들면 혀가 둔해져서 평소보다 더 간을 세게 하게 되니까 어머님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싱겁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말만 어머님이지 정말 절 무슨 식모 부리듯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도저히 못 참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가, 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네? 시아버지에게 그런 꾸중을 처음 듣는 며느리가 상당히 놀라 당황하긴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해도 그렇지 어디서 그렇게 어른한테 말을 막 해. 네 시어머니도 시간 다 쪼개가며 네 일 도와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은 못할 망정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라. 알겠니? 며느리는 알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였어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그 잠시뿐이었고 그냥 남편 앞에서 조심할 뿐이었지 말입니다. 야, 넌 어째 며느리 시집살이를 네가 하는 것 같다. 그러게 내가 이 나이까지 주부습진 달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독립하라고 해. 안 한대. 그럼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그러자니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건 진짜 마음 약한 게 문제라니까. 며느리 임신 못한다고 속상할 거라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근데 정말 며느린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긴 했어요. 물론 자신이 마음고생한다고 그 화풀이를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며느리가 임신을 못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냈었거든요. 아니, 집이 너무 춥잖아요. 그 가스비 얼마나 된다고 아껴요? 어머님, 돈 없으세요? 몸이 따뜻해야 아기도 잘 들어서는 건데. 제가 찬 음식 안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승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지만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 갖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전 나름 본인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며느린 거기에 또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약 올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전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한 번은 집에 여동생이 놀러 왔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저 성품으로 잘도 엄마 되겠다. 네? 이모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성격이 더러워서 들어서려던 애도 도망가겠다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덜했다. 우리 언니 고생 그만 시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살면서 해. 왜 붙어있는 건지 지가 붙어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신경질이야. 우리 언니가 네 하녀야? 부자부자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제가 이 집에 살든 말든 이모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우리 언니 집이니까 이거 우리 언니 막대하니까. 그날 여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한테 너 한 번만 더 이런다는 얘기 들리면 자기가 짐 싸서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올 거라고 마지막까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말이죠. 사실 말릴 수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았고 그 때문에 요즘 성격도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절 위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하루 일찍 독립시켜야 했어요. 남편과 상의 끝내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니들 나가라. 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는 더 니들이랑 같이 살다가 내 성격도 버릴 것 같고 또 진심으로 니들이 미워질 것 같으니까 나가. 어머니, 제가 짜증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앞으로 조심할게요. 며느린 나가라는 말에는 또 깨갱거리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필코 저 둘을 내보내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 말도 안 믿을 거고 10년이면 니들도 돈 모을 만큼 모으지 않았니?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손에 주부습진 달고 살아서 되겠니? 나가.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러시면 집 알아볼 시간은 주마.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알아보고. 나도 니들 나가는 거 대찬성이다. 사실 진작 내보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니들 어머니가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나를 설득한 거야. 더 이상 말 들을 것도 없고 더 있겠다는 말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나가라.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버님. 며느리는 남편을 설득하겠다는 듯 불렀지만 남편은 단호한 얼굴로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고는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아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이미 나가라곤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니? 니들도 이제 제발 좀 독립을 해. 나 힘들어서 니들이랑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제 얘기를 가만 듣던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가자. 우리도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 서울의 집값이 얼만 줄 알아? 조금 욕심 덜 내면 충분히 이사 갈 수 있어. 그런 집은 싫다고 했잖아. 집 크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걸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당신이 선택해. 그리고 나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부모에게 얹혀 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있는 건 불효야.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선 아들도 일어서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과 아들 둘 다 자리를 뜨며 며느린 저를 확 노려보더라고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너 내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아유 나가. 진짜 나가라고요?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다. 네가 버티고 있으면 어디 시골로 이사 가자고 네 시아버지랑 벌써 얘기도 끝냈어. 그러니까 나가.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더니 쾅쾅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쿵 하고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집 크기도 위치도 포기 못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그 나이 먹도록 이렇게 철이 안 들어? 나가면 집안일은 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하시는 분 불러도 되고. 그렇게 돈 팍팍 써대면 언제 모으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야? 돈 한 푼 안 받고? 용돈 드리잖아. 너 안 주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며느리가 저한테 용돈을 안 준다는 걸 아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가 그래? 누가 그랬는지가 중요해? 나가기 싫으면 이혼해. 난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시키는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너 10년간 했으면 됐어. 뭐? 이혼? 당신 말 다 했어? 농담 아니니까 잘 생각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둘의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정말 나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사실 돈도 돈이지만 본인이 살림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동안 이 집에 붙어 있었더군요. 뭐 대충 예상은 한 부분이지만 절 정말 식모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에 화가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턴 세탁기 안에 빨래를 넣어놔도 도로 아들네 침대 위에 가져다 놓고 배달 음식을 먹은 것들도 다 그 방 안으로 밀어 넣어놨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폭발하듯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용기 치워주는 거랑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돌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든 거면 네가 하면 되겠네. 전 일하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주는 네 시아버지도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는 자기가 해. 그렇게 말하니 다시 입을 다물더군요. 여태 생활비 한 푼이라도 보탰으면 당당하게 소리쳤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말이죠. 네 주변 사람들 네가 속옷 빨래도 네 손으로 안 하고 시어머니 시키는 거 아니? 그 말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너나 나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 그만 미워하련다. 그러니까 빨리 집이나 알아봐. 그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야, 내 체증이 다 훅 내려가는 것 같다. 너도 참 미련하다 미련해. 그걸 10년이나 참다가 이제 얘기를 해? 이번에는 진짜 내보낼 거지? 그럼 이번엔 정말 나가기로 한 것 같아. 아들도 집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고 남편도 단호하고. 너도 마음 변하지 마라 절대. 그럼 안 변하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한창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하려던 때 며느리가 임신을 한 사실을 온 집에 발표한 겁니다. 35 넘어서 노산이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 이사 나가는 거 조금 미룰 수 없을까요? 10년 만에 한 임신이었어요. 이미 아들도 남편도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니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이제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데 지금 이사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당분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랑 이 사람이 다달이 무조건 생활비 내겠습니다. 이 사람도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조심할게요. 상황이 그런데다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던 손주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남편도 단호하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내심 엄청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내심 엄청나게 기다렸던 소식이라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오는 아들네 부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더 있어.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는 몸 조심 각별히 잘하고. 그럼요. 얼마 만에 생긴 귀한 아인데요. 한동안 저희 집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도 어디 외출하면 손주가 생겼다는 자랑만 한참 했고 주위의 축하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아기들 용품 파는 곳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가 주면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예쁜 아기 용품 가지고 있으면 예쁜 아기 낳는다지 않니? 하면서 정말 웃음꽃이 피었어요. 웃음꽃이 피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이고, 타이밍도 참. 그러게 말이다. 10년 만에 임신해 노산이라 몸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당연히 못하지. 너도 고생할 팔짱가 보다. 요즘은 고생해도 행복하다니까. 오죽하겠어. 10년 만에 생긴 손주인데. 그리고 며느리는 퇴근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뜨끈한 곳에 누워있게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회사도 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며느리도 아들도 싫다고 하더군요. 대신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입덧을 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곧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 입덧 무척 많이 했던지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가 먹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라 조금 고생스럽긴 했어요. 물론 당시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아유, 짐이 왜 이렇게 많니? 회사분들이 저 임신했다고 다들 축하 선물 이렇게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며느리가 오랜 시간 임신으로 마음고생을 한 걸 아는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준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아기 옷이나 신발, 장난감,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제나 화장품, 그리고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너도 뭘 좀 드려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뭔가 고민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그전부터 왜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마트 가서 재료 사오려고 했다. 혹시 그거 조금 많이 싸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한 200줄 정도? 200줄이나 뭐하게? 회사분들이랑 나눠 먹게요. 어머님 김밥 맛있다고 다들 좋아할 것 같아서요. 사실 200줄이란 말에 순간 헉한 건 있어요. 그걸 점심으로 먹으려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줄, 20줄도 아니고 200줄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긴 하잖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긴 한데 200줄이나 그렇게 회사 사람들이 많아? 네, 다른 팀 직원들한테도 좀 돌리고 하게요. 요즘은 임신했다고 축하 선물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뒤로 욕먹는 분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겠더군요. 뱃속에 있는 손주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뒤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정말 김밥 200줄을 하려니 돈도 돈이지만 재료의 양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아니, 장사하시게요?
김밥 좀 많이 싸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정도 하시면 몸살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에게 웃으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정말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김밥이 또 집에서 싸려고 하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게다가 남들이 먹는 건데 예쁘게 싸야 할 것 같아서 공을 좀 들이느라 정말 시간도 많이 들었고 말입니다. 거의 밤을 꼴딱 새웠어요. 양이 너무 많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가 들고 나가기에도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 완성도 덜 돼서 내가 나중에 점심시간쯤에 네 회사로 가져다 주면 안 되겠니?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200주를 다 싸고 도시락에 하나하나 포장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싸둔 도시락을 차에다 싣고 며느리에게 이제 곧 며느리 회사로 출발한다고 톡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에 화장대 옆 서랍 안에 회색 봉투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말한 서랍을 열고 바로 위에 있는 회색 봉투를 꺼냈죠. 그러다가 옆에 쌓여있는 약 봉투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시간 없는데 이게 또 뭐야 하고 얼른 그것들을 주워 올리는데 피부과를 다녀온 듯 며느리가 피부과 약을 처방받은 게 있더라고요. 피부과 약은 독해서 임산부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처방받은 건가 보다 하고 날짜를 확인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더군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하고 주워 올리는데 다른 것들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산부인과에 갔다 온 것 같은 흔적들이었죠. 처음엔 병원을 잘 다니나 보다 했는데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불임치료를 받는 수첩 같은 거였어요. 병원을 방문한 날짜와 환자 이름이 다 적혀있는. 이게 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더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설마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회사로 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며느리의 회사 안으로 들어갔죠.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옮기지도 못했어요. 이게 다 뭐야? 너무 축하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야, 오늘 점심 안 나가도 되겠네. 너무 맛있겠다. 와, 이렇게 예쁜 김밥 처음 봐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나머지 김밥을 챙겨 올라갔죠. 너무 감사하다며 호들갑 떠는 반응을 바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렀는지 한층 더 낮은 곳에 섰어요.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걸 잡아서 올라타고 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냥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2달 정도 더 이러다가 어머니 때문에 유산했다고 하려고. 그 사이에 약 좀 올려서 나한테 화내게 해야지. 자기 때문에 10년 만에 얻은 손주를 유산했다는데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어? 평생 죄인처럼 나 떠받들고 살아야지.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 그니까 노산이라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놨더니 회사에서도 일 안 시키고 집에서도 완전 공주라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도 김밥 200줄 다 싸서 들고 왔어. 내 말 한마디에. 그니까. 그래,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래, 내가 사줄게. 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임신을 한 거고 그게 다 우리 집에 계속 눌러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기가 잘 노르신데 저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저에게 죄책감을 준 다음 평생 눌러앉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고 말이죠.
전윤이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잠시 거기 서 있다가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는 걸 보곤 다시 며느리의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단 들고 있는 김밥은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보기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손과 발은 계속해서 떨려왔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사무실 앞에 다시 섰을 때였습니다. 아니, 왜 안 올라와? 잠시만요. 근데 이 김밥 너무 맛있다. 아까 그분이 싸신 거예요? 누구? 어머니? 친어머니는 안 계시잖아. 어머, 미안.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해준 아주머니예요. 가정부? 네. 요리도 참 잘하시네. 그래서 쓰잖아요. 절 정말로 식모 취급을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눈이 확 돌았던 것 같아요. 이성의 끈을 다 놓았습니다.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갔죠. 언제 올라오셨어요? 며느리는 제가 혹시 들었나 싶어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어머니라는 말은 절대 뱉지 않더군요. 제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뭐?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도시락을 냅다 며느리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김밥이 며느리 얼굴에서 다 터져서 흘러내렸고요. 며느리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조금 전까지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한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하니 직원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직원들을 힐끔 보던 며느리가 절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니, 나 여기서 얘기해야겠다. 이건 놔. 이렇게 얘기하며 며느리의 손을 확 뿌리쳤죠. 3개 말이에요. 며느린 잠시 휘청거리더니 뭔가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자신의 배를 감싸 쥐더군요. 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저 배가? 이분 지금 임산부인데 이러시면. 왜? 무슨 배? 화장실 가고 싶니? 임신은 무슨? 제 그 말에 며느리가 배를 잡은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나 싶었던 거죠. 너 임신 안 했잖아. 제 그 소리에 며느린 그 자리에서 우뚝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너 방금 비상구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뭐? 2달 정도 뒤에 나 때문에 유산한 걸로 꾸며서 평생 나 죄인 만들고 얹혀 살겠다고? 그러고는 집에서부터 들고 온 불임치료 수첩을 며느리의 얼굴로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게 뭔지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리곤 돌아서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만 비밀로 해주세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당장 나갈게요. 내일이라도 나갈게요. 네? 이건 놔. 그렇게 며느리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곤 집으로 돌아와 엉망진창인 부엌을 보고 그곳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나게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간 다 퍼준 제가 바보 같아서도 그랬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가족들의 충격이, 제가 느낀 배신감 등 온갖 감정이 다 들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당신 무슨 일이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며느리가 임신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과 절 가정부 취급했던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저 때문에 유산했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 계속 살 생각을 했던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 인연이? 남편은 정말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난생 처음 봤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며느린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죠. 아마 아들이 오기 전에 저희에게 용서를 빌고 아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빌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정말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로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너랑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아들과 영 끊을 거다. 아버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신한 그거 거짓말까진 용서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면서 그걸로 지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집에 죽을 때까지 얹혀 살면서 대접받을 생각을 해? 지 시어머니 죄인 만들어서 이런 괘씸한 년을 봤나? 난 너 같은 못된 애랑은 가족으로 못 산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이 모든 대화를 다 들은 거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려갔고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아들의 손에서 아마도 며느리 먹으라고 사온 것 같은 귤이 떨어졌어요. 거실을 구르는 그 귤들을 보며 저는 정신을 놨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남편과 아들이 절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충격으로 정신을 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온 김에 검사를 다 받아보라는 아들과 남편의 말을 뒤로 물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없더라고요. 친정으로 보냈어요.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라고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몇 번이나 집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며 소송 준비를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어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며느리인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뭐 당연하겠죠. 시어머니를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했고 그리고 거짓 임신을 해 유산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꾸며서 평생 얹혀 살 생각을 했다는 게 사내에 파다하게 다 소문이 퍼졌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불임에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된 여잔 눈을 많이 낮추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하기엔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그것 때문인 건지 어떤 건지 아들에게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합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선 봐라.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요.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애가 자꾸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만나나 봐. 그렇게 여러 번 설득해서 선을 봤죠. 그리고 아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상대는 올해 35이 된 공무원이었어요. 상대 측에서도 저희도 서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고 굳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들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전 올해 방황하면 어쩌나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곧 며느리도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이 결혼할 여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제 말을 끝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그간 가족으로 산 정도 없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하네요. 아마 며느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후회할 겁니다. 우리 집 같은 시댁이 그리고 저렇게 본인에게 잘했던 남편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제 아들을 보며 평생 괴로워하겠죠. 그게 며느리가 받을 벌이고 말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굉장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 뭐 별일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 그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아들이 새로 만나는 그 여잔 얼마 전에 만나니 아예
아이가 참 참해 보이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물론 가족으로 살아봐야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엄청 춥거든요. 오늘도 늘 옷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